34번째 테마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문벌귀족. 문벌귀족이 뭔지 봐야겠지. 문벌귀족이 뭐냐? 정치면에서는 음서제도 아시죠? 고려시대 음서제도를 나올 겁니다. 음서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더라. 경제면에서는 공음전, 특히 공음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전 불법적 토지 합병을 통해서 경제면에서 부를 누리고 있더라. 사회면에서는 왕실과 혼인관계, 통혼관계를 통해서 가문과 문벌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폐쇄적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문벌귀족이라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자겸문안이 나왔습니다. 이자겸문안 1126년에 이자겸문안이 있네요. 경원 이씨, 인주 이씨 나옵니다. 인주가 인천이야 해서 경원 이씨, 인천에 있는 이씨라 그래요. 경원 이씨, 인주 이씨 같은 말입니다. 경원 이씨 세력은 11세기 이래의 대표적인 문벌귀족이다. 문정 이래의 80년간 문정에서부터 인종까지 외척 세력으로서 권좌를 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정에서부터 인종까지니까 고려 왕실 족보 한번 해볼까요? 태해 정광 경성에서 고려척이라 그랬죠. 고려 중기는 목현덕 정문 순선 했죠. 목현덕이 유비가 정문에 순방을 했다. 목현덕 정문 순선 헌숙에 인의해서 헌숙이 애이다 해서 목현덕 정문에서 문자가 나왔고요. 그죠? 헌숙에 인의해서 인종 다음에 의종이 나오니까 무신정권이잖아. 그래서 인종 다음에 의종. 그렇게 나왔죠. 인종, 그때 인종이란 거야. 그래서 외척으로서 권좌를 누렸다. 이자겸에 대해서 볼까요? 이자겸의 첫째 딸은 애종이 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딸은 애종 다음에 인종이잖아. 셋째, 넷째 딸은 인종. 인종의 비로서 2대에 걸쳐서 말 그대로 외척이 되는 거잖아. 인종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겸이가. 그치? 이자겸이를 그래서 인종은 겸이라고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깍듯하게 돼야 된단 말이지. 자, 이자겸의 주장으로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똑같은 해죠. 금에서 금나라가 들어왔죠. 자, 금나라가 4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고려에 4대 요구를 하자, 군신관계, 4대 요구는 군신관계 요구를 하자, 대부분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자겸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4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부분 신하들이 금나라에 대해서는 4대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서령이 아뢰기를 옛날의 금은 거란과 우리를 섬기는 소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강성하다. 우리 영토와 맞닿아 있으니까 먼저 사신을 보내서 애를 갖추는 것이 옳다 해서 왕위에 따랐다 해서 4대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자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갈수록 이제 이자겸이 뭐 조금 이렇게 이제 권세를 너무 누리게 되잖아. 그래서 왕은 싫어. 이제 할아버지라 더 싫겠지. 외할아버지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겸을 제도하려고 시도를 먼저 합니다. 이자겸을 제도하려고 먼저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자겸하고 척준경의 반격을 받게 됩니다. 이자겸하고 척준경의 반격을 받아서 아예 왕이 유폐돼 버립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유폐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자 왕이설이 뭐냐? 이자를 옆으로 나누면 한자로 나눠보면 18자가 되거든. 18자 왕이설 내세우며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해. 이때 인종은 말 그대로 유폐되면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왕이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요? 이자겸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위를 물려주겠다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신하들이 반대하자 이자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위는 그대로 뭐 잊지는 못하죠. 이러던 차에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죠. 척준경이라는 사람.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 무인이에요. 아주 고든 사람이야. 원래 이런데 가담하지 않을 사람인데 이쪽이 가담하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조금 후회한다는 그 기색이 인종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이 신하를 보내서 조용히 척준경아, 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넌 바른 사람이야. 나에게 충성을 다시 다해다오. 모든 걸 다 용서해 줄게. 네가 이자겸을 제거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척준경이 기가 솔깃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자겸이 그 노비하고 척준경이 노비하고 조금 시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척준경이 왕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왕의 말을 듣게 되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자겸이를 제거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 이자겸이는 문신이잖아. 얘는 무신이잖아. 군권을 애가 가지고 있어, 척준경이가. 그래서 척준경이 가서 이자겸을 포박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만에 2월달에 1126년 2월달에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요. 약 3개월 만에 척준경이가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5월경에.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척준경이 잠시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잠시 권력을 누리다가 다시 친아들한테 탄핵을 받게 되어 서 유배를 가게 되고요. 다시 몇 년 후에 인종이 다시 사면을 해주게 됩니다. 사면을 해주게 되고 다시 벼슬을 다시 주게 되는데 이때 척준경이 병이 걸리죠.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이 종료가 되는 거죠.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서경천도설이 내두가 된다. 왜? 이때 이자겸이하고 척준경이가 난을 일으킬 때 궁이 불탔어요. 왕궁이 불타버린 거야. 애들이 막 불지르고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개경의 지력이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서경파 묘청은 풍수지리의 대가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왕의 기가 솔깃하겠지.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 개경에서. 그래서 개경이 계속 머무르자 김부식이었고요. 서경으로 가자 묘청했고 귀족들이 대립이 심화되었다. 1126년이었고 1135년이잖아. 묘청은 한 약 10년 후가 되겠죠. 묘청이 난 이자겸이 난 이후에 정치개혁 과정에서 이제 개경파와 서경파가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묘청은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서경이 길지다. 서경 길짓을 주장하는 거죠. 개경은 이제 지력이 다했다. 서경이 좋은 곳이다. 그쪽으로 옮기자. 왕의 기가 솔깃합니다. 왕이시여, 자, 묘청이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서경에 궁을 지으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복속이 되고 오랑캐도 항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묘청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신등이 서경 임원 역당을 바라보니 이는 음양가가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그곳에 궁궐을 세워 옮기시면 천하를 아울 수 있을 것이니 금나라도 애부를 가지고 스스로 항복해오며 주변 36국 모두가 우리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다 궁을 하나 지으라 그러는 거잖아. 대화세라 그래서 서경에 대화궁을 짓는 거죠. 그래서 서경에 대화궁을 인종이 짓게 되는 거죠. 서경 길치설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서경파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개경파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야. 서경파의 주장. 서경으로 옮겨가자. 풍수지리에서 따른 거죠. 개경은 기가 다했다. 지기가 다했다. 서경 길지다. 서경의 기가 좋으니까 이곳에 궁을 짓고 있으면은 주변 오랑캐들이 다 항복한다는 거 아니야. 칭제권원에서 우리 황제국 하자. 우리 칭제권원하면서 황제국하고 궁국, 금나라 이것들 우리 보고 사대요구 하는데 정벌해버리자 가서. 그래서 자주적이고 혁신적이었다. 서경파의 주장이었죠. 개경파 김부식이 주장하는 것. 개경이 좋은 곳이야. 북진 안 된다. 우리 북진하다가 금나라하고 엮이면 금나라 지금 세력이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망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금나라 계속 사대하자. 그다음에 유교적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 보수적이죠. 그다음에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보수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보자. 대화궁을 지었잖아. 대화궁을 지었는데 이곳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올 여름에 서경 대화궁은 3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서경에 대화궁을 지으면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이곳에 벼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이 이곳으로 행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경에 행차하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길지라 그러면 좋은 땅이라 그러면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재난을 피한다는 것은 그런 곳에 가서 재난을 피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면서 김부식 세력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다 폭풍 만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잖아. 벼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왕이 가겠어? 안 가겠죠. 그래서 왕이 안 간다,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묘청이 여기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청의 난 이렇게 나는 거고요. 서경에서 나라 이름을 대의라 하고요. 연호를 청결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군대 이름은 청견충의군입니다.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자, 묘서대계에서 묘를 찾고 써라 해서 묘서대계에서 서경에다 대계에서 대위 천계 이렇게 짓습니다. 결과 이제 김부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1년 만에 묘청의 난이 진압이 되긴 해요. 자, 1년 만에 진압이 된다. 결과로서는 이제 분사제도. 고려 초기부터 서경에 분사제도가 있었잖아. 하나씩 조그만 개경이 하나 만들면 서경에도 하나씩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분사제도가 없어지고요. 상경제도도 없어진다. 폐지가 된다. 금에 대해서 오히려 사대 외교가 강화되는 거죠. 이제 반대하는 놈들이 사라졌잖아. 사대 외교하고요. 숙문 천무현상자. 숙문에서 문신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죠. 천무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인종, 의종이잖아.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자 묘청의 날에 대해서 신채호 조선 자 신채호 우리 역사가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1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묘청의 난에 대해서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 평가를 했다. 왜? 자주적이었잖아. 금에 대해서 사대하지 않겠다. 궁극 정벌하자. 이런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이런 신채호의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자, 김부식 왕명에 의해서 김부식이 왕명에 의해서 삼국사기를 저술하는 계기가 됐다. 묘청을 진압하고 나서요. 문벌 귀족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채호 조선사 연구초가 나온 거. 조선사 연구초야. 이거 이름은 조선사 연구초고. 난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 싸움이었다. 묘청은 아니. 진치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었다.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였고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다. 이렇게 평가했다 해서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었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벌 귀족사의 동요를 마쳤습니다.